오만과 편견.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네더필드 공원을 누가 빌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요, 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누가 빌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베넷 부인이 급하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길 원한다면 그냥 말해요. 베넷 씨가 이렇게 말하자 베넷 부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들어봐요, 여보. 저는 그가 영국 출신의 매우 부유한 젊은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월요일에 네더필드를 보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그곳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집이죠. 가장 큰 정원도 가지고 있고요. 그의 하인들도 이번 주말에 여기에 온다고 해요. 그도 곧 도착할 거고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베네 씨가 물었다. 빙리예요. 그는 결혼했어요? 아니면 아직 혼자예요? 여보, 물론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는 1년에 4, 5천 파운드의 수입이 있어요. 우리 딸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왜 그게 우리 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죠? 베넷 씨가 물었다. 어머, 어머, 여보. 그가 우리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는 걸 생각해 봐요. 그가 우리 동네에 오는 이유가 결혼 때문이에요? 아니요,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가 우리 딸과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딸들을 먼저 소개시켜야 해요. 다른 이웃들이 그들의 딸들을 소개하기 전에요. 당신은 그가 도착하면 가능한 빨리 그를 방문하세요. 왜 그래야 하죠? 베네 씨가 말했다. 당신과 딸들이 그를 방문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딸들만 그에게 보내도 되고요. 아, 딸들만 가는 게 좋겠네요. 당신이 가면 빙리 씨가 당신에게 반할 거예요. 당신도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아휴, 부끄럽게 왜 그래요? 저도 옛날엔 정말 아름다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된 딸만 다섯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은 그만해야죠. 아무튼 여보, 당신이 먼저 그를 방문해야 해요. 그것이 신사의 도리죠. 당신이 그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만나러 갈 수는 없어요. 당신은 사회의 규칙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빙리 씨는
당신과 딸들이 먼저 방문해도 기뻐할 거예요. 내가 빙리 씨에게 편지를 쓸게요. 나도 내 딸들의 결혼에 동의한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내 딸들 중 리지를 추천한다고 쓸 거예요. 안 돼요, 여보. 베넷 부인이 베넷 씨를 말리며 소리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리지도 다른 딸들과 똑같아요. 비록 당신은 리지를 가장 좋아하지만요. 우리 딸들은 모두 어리석고 무지해요. 그래도 적어도 리지는 좀 똑똑하죠. 여보, 그 애들은 당신 딸이에요. 그 애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정말 괴롭다고요. 글쎄요, 당신은 부자 청년이 우리 동네에 올 때마다 그 괴로움을 싹 잊던데요. 이 괴로움도 곧 회복할 거예요. 지난 23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요. 베넷 씨는 젊었을 때 이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했다. 그녀는 예뻤지만 어리석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를 오랫동안 후회했다. 그의 아내인 베넷 부인은 지식이나 상식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쇼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딸들의 남편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베넷 씨는 가끔 쓴소리를 유머에 섞어서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유머 감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베넷 씨는 이 사실에 씁쓸해했다. 어쨌든 일주일 후 베넷 씨는 아내의 말대로 네더필드의 빙리 씨를 방문했다. 베넷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아주 기뻐했다. 빙리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넷 부인이 물었다. 하지만 베넷 씨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베넷 부인과 딸들은 소문에 의존해야 했다. 엄마, 그분은 대단히 멋지대요. 제일 막내인 리디아가 외쳤다. 샬롯 루카스의 아버지가 그를 만났었대요. 그가 매우 젊고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춤을 좋아한대요. 그런 사람은 공손한 태도를 좋아하겠죠? 그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거예요. 빙리 씨는 며칠 후 베넷 씨를 방문했다. 딸들은 빙리 씨를 보기 위해 위층 방의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베넷 부인은 저녁 식사에 그를 부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빙리 씨는
베넷 씨의 딸들을 보지 못했다. 빙리 씨는 베넷 씨와 서재에서 잠깐의 얘기만 나누고 돌아갔다. 결국 베넷 부인과 딸들은 그를 다른 사교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먼저 베넷 가족은 작은 마을인 롱본에 살았다. 그리고 메리트는 그곳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다. 메리튼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 댄스가 열렸다. 소녀들은 빙리 씨가 그곳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빙리 씨가 무도회장에 들어오자 모두가 빙리 씨를 주목했다. 빙리 씨는 두 자매와 허스트라는 노인과 젊은 남자와 함께 왔다.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은 다시였다. 빙리 씨는 정말 잘생겼고 신사적이었다. 빙리 씨의 자매들 역시 우아하고 훌륭했다. 그녀들은 유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빙리 씨의 친구인 다시 씨에게 관심을 가졌다. 다시 씨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엄청난 부자였다. 그는 연간 10,000파운드를 번다고 했다. 방에 있던 여자들은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그와 춤추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찡그린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춤을 추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는 시골 사람들을 싫어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너무 거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골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반면 빙리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무도회장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여인들과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파트너가 없었다. 그녀는 춤을 한 번도 추지 못했다. 그녀는 앉아서 춤을 보고 있었다. 다시는 그녀 근처에 서 있었다. 빙리가 다시에게 말을 하기 위해 다가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빙리가 다시에게 말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할 거야? 이 사랑스러운 소녀들 중 한 명과 춤을 춰봐. 싫어. 다시는 대답했다. 난 파트너와 춤추기 싫어.
너도 알잖아. 이런 마을 춤에서는 특히 더 싫어. 너의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내가 같이 춤출 여자는 없어. 너는 여기서 유일하게 매력적인 여자와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는 베넷 씨의 장녀인 제인을 보며 말했다. 오, 맞아. 그녀는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워. 하지만 내 뒤에 그녀의 여동생이 있어. 그녀도 아주 예뻐. 그리고 분명히 아주 상냥할 거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잠깐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니, 됐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유혹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빙리, 너는 내 파트너에게 가봐. 확실히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날 저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했다. 베넷 부인은 아주 만족했다. 그녀의 큰딸과 빙리 씨가 친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한 번만 춤을 췄고요. 그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인 다시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무례했어요. 다행히 그 애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애도 그렇게 거만한 남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가 정말 싫어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빙리 씨가 2번째 춤을 춰달라고 했을 때 정말 두근거렸어. 제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넌 어땠어?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언니는 그 방의 다른 여자들보다 5배 이상 예쁜 걸. 언니는 너무 겸손해. 언니는 언니가 예쁜 걸 알아야 해. 나 빙리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제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녀의 여동생도 말했어. 그가 매너가 너무 좋고 상냥하대. 그는 잘생기기도 했잖아. 그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의 여동생인 캐롤라인도 매우 상냥한 것 같아. 캐롤라인 빅리 양은 오빠와 함께 네더필드에서 살 거래.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제인은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봐. 빙리 씨의 자매들은 거만하고 무례한 것 같아. 솔직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할걸? 다시 씨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댄스 파티 후로 베넷 가족과 빙리 가족은 서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빙리가 제인을 매우 좋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제인도 빙리에게 반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친구 샬롯 루카스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샬롯은 27살이었다. 그녀는 현명하고 똑똑한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베넷 가족의 이웃인 윌리엄 씨와 루카스 부인의 큰딸이었다. 이건 좋은 일이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제인과 빙리 씨가 사랑에 빠진 거 말이야.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제인은 항상 쾌활하고 평범하게 행동하니까. 그게 때로는 실수가 될 수 있어. 샬롯은 고개를 저으며 현명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그녀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잖아. 그러다가는 그를 놓칠 수 있어. 제인은 빙리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해. 그리고 그를 유혹해야지. 그래야 빙리 씨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지. 여자들이 감정을 드러내야 남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자들 스스로 노력해서 여자들의 감정을 알아내야지. 그리고 제이는 자신의 감정을 아직 잘 몰라. 그녀는 빙리 씨를 몇 번밖에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고 확신하지 못할 거야. 글쎄, 나는 제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 샬롯이 말했다. 그녀가 만약 내일 그와 결혼한다면 더 행복할 거야. 1년 동안 그의 성격을 공부한 후에 결혼한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아. 행복한 결혼은 단순히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야. 평생을 함께 할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게 아는 것이 좋아.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샬롯의 말에 그저 웃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빙리를 관찰했다. 제인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빙리 씨는 제인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다시 씨의 관심이었다. 다시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두운 눈과 아름다운 표정과 매력적인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그냥 그녀는 유행을 타지 않는 마을 소녀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와의 대화가 재미있었다. 그들이 만날 때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 가까이에 서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어졌다. 어느 날 저녁, 루카스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다하시는 여느 때처럼 다른 손님들과 떨어져서 춤을 보고 있었다. 집 주인인 윌리엄 루카스 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다하시 씨, 춤추는 게 즐겁지 않으신가요? 왜 이 좋은 걸 구경만 하고 있죠? 다하시는 얼굴을 찡그렸다.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춤은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나 잘 출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춤을 잘 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씨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저기 봐요. 마침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 오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무도회장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와 춤을 춰보는 건 어때요? 당신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도 춤추지 않을 거예요? 루카스 씨, 엘리자베스는 당황하며 재빨리 말했다. 저는 춤출 생각이 없어요. 실례할게요. 베넷 양, 당신과 함께 춤을 춘다면 정말 즐거울 거예요. 다시 씨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시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다시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캐롤라인 빙리 양이 다시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 작은 시골 사람들은 정말 지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전혀요, 빙리 양. 사실 저는 아름다운 눈을 보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눈이 누구의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베넷 양에게 물어봐 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줄게요. 다시 씨,
결혼식은 언제 할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감탄을 했더니 당신은 사랑과 결혼을 말하네요.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그녀와 결혼하면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자주 봐야 할걸요? 그들을 과연 즐겁게 상대해 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다하시 씨는 다시 침착해졌다. 그것을 보고 빙리 양은 재미있어 하며 베넷 가족을 계속 조롱했다. 제2장 제인의 병. 베넷 씨는 1년에 2천 파운드의 안락한 수입이 있었다. 또 롱본 마을에 쾌적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죽는다면 딸들은 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모든 재산은 먼 남성 친척에게 넘어가게 된다. 베넷 부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베넷 부인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작게 물려받았다. 그녀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다. 남동생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다. 여동생은 필립스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필립스는 아버지 가게의 점원으로 일했었다. 지금은 그 가게를 물려받았다. 필립스 씨는 사무원이었다. 필립스 부부는 메리턴 마을에 살았다. 메리턴은 롱본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다. 베넷 가족의 딸들은 자주 이곳에 방문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녀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모를 방문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특히 자주 방문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심심해지면 메리턴으로 가는 산책을 즐겼다. 그리고 이모로부터 흥미로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이모가 흥미로운 소식을 말해 주었다. 최근 한 군대가 겨울 내내 이곳 메리턴에 머물 거야. 이모가 말했다. 두 소녀는 이제 매일 이모를 방문했다. 필립스 씨가 모든 사무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키티와 리디아는 곧 군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집에서도 그녀들은 장교들의 잘생김과 멋진 제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빙리 씨의 재산도 이제는 그녀들에게 관심 받기였다. 어느 날 아침 베넷 씨는 두 딸들이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딸들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전부터 의심스럽기는 했는데 지금은 아주 확신이 드는구나.
키티는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막내인 리디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카터 장교에 대해 감탄의 말을 늘어놓았다. 어머, 여보, 우리 아이들을 한심하다고 하다니 너무해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아주 영리하다고요.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두 막내딸이 유별나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여보, 베넷 씨, 이 애들은 너무 어려요.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우리의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나도 예전에 빨간 코트를 좋아했었죠. 지금도 좋아하지만요. 만약 부자의 잘생긴 장교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저도 윌리엄 포스트 씨가 제복을 입은 것을 보고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하인이 네더필드에서 온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제인에게 온 편지였다. 베넷 부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제인이 그것을 읽는 동안 베넷 부인은 열심히 소리를 질렀다. 제인, 누구한테서 온 거니? 뭐라고 써 있지? 얘야, 빨리 우리에게도 말해줄래? 빅리 씨의 동생 스핑글리 양이 보낸 거예요. 제인이 말했다. 그녀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녀와 여동생이 혼자 있게 되었대요. 그녀의 형제와 신사들은 메리턴으로 갔대요. 군인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녀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리디아가 소리쳤다. 메리턴에서 군인들과 저녁을 먹는다고요? 필립스 이모는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넷 부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정말 운이 없구나. 마차를 타고 가도 될까요? 제인이 물었다. 아니, 얘야. 비가 올 것 같아. 그곳까지 말을 타고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좋은 계획일까요?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곳엔 마차가 없대요? 그들이 언니를 그들의 마차로 집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계획대로 되진 않을 텐데요. 그곳엔 마차가 없을 거야. 신사들은 빅리 씨의 마차를 타고 메리턴으로 갔겠지. 제가 마차를 타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제인이 말했다. 하지만 얘야, 내 아버지는 말을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 그의 말들이 농장에 필요하거든. 내 말이 맞죠, 여보? 베네 씨는 결국 말들이 실제로 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인은 그녀의 말을 타고 떠났다.
비가 많이 오기를 바랄게, 얘야. 베넷 부인이 밝게 소리쳤다. 제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심하게 내렸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기뻐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지? 그녀는 만족해하며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 네더필드에서 한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제인이 젖은 채 네더필드에 도착했고 심하게 감기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 네더필드에 머물러야 한다고 써 있었다. 오, 이럴 수가. 베넷 씨가 말했다. 만약 내 딸이 심하게 아파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당신 말을 잘 듣다가 죽었으니 괜찮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휴, 여보. 난 걱정 안 해요. 사람은 감기로 안 죽어요. 네더필드에서 그녀를 잘 돌봐줄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정말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네더필드에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차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말을 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네더필드까지의 거리는 5km였다. 그녀는 그곳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키티와 리디아도 메리턴까지 같이 걸어갔다. 하지만 메리턴에서 그녀들은 엘리자베스와 헤어졌다. 그녀들은 메리턴에 있는 장교의 아내를 만나러 갔다. 엘리자베스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는 개울을 뛰어넘었다. 그녀의 생각은 오직 언니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그녀는 발이 무척 아팠다. 양말은 질퍽해져 있었다. 얼굴은 운동으로 건강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곧 거실로 안내되었다. 빙리 양과 허스트 부인은 그녀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점잖게 그녀를 맞았다. 그러나 남자들은 친절과 배려가 넘쳤다. 다시 씨는 그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 이렇게 멀리 온 것이 적절했는지 생각했다. 허스트 씨는 아침 식사만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언니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언니를 보게 되어 기뻐했다. 하지만 제인은 매우 열이 나고 아파 보였다. 의사가 와서 환자를 진찰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을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하루 종일 언니를 돌보았다. 빅리 자매도 환자의 방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떠날 시간이 되자 제이는 매우 우울해했다.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당분간 네더필드에 머물도록 초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하인 한 명을 롱본으로 보내서 베넷 가족에게 알리고 옷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고, 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빅리의 여동생들은 더 이상 제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빅리 자매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빅리 씨만은 정말로 제인을 걱정했다. 빅리 씨는 그녀에게도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허드스 부인도 그들과만 대화했다. 허스트 씨는 먹고 마시고 카드를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인에게 갔다. 엘리자베스가 자리를 비우자 빅리 양은 즉시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는 정말 매너가 나빠요. 그녀는 오만해요. 공손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녀는 대화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허드슨 부인도 동의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정말 튼튼하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라고는 없어요. 오늘 아침 그녀가 여기에 나타났을 때 정말 야생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그래요. 여기까지 걸어오다니 너무 어리석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죠. 옷도 진흙 때문에 아주 끔찍했어요. 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빅리가 말했다. 그녀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 다시, 너는 어때 보였어? 글쎄, 확실히 여동생이 진흙 속에서 4, 5km나 혼자 걷는 것은 좋지 않아. 그녀는 정말 대단한 자립성을 가진 것 같아. 시골 처녀들은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나 봐. 언니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겠지. 빅리가 말했다. 다시 씨에겐 유감스러운 일이 됐네요. 빅리 양이 속삭였다. 이제 그녀의 눈에 대한 감탄은 사라졌겠죠?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눈동자들이 운동으로 더 빛나던걸요. 조금 후에 허스트 부인이 말했다. 저는
제인 베넷을 아주 좋아해요. 그녀는 정말 다정한 소녀죠. 저는 진심으로 그녀가 결혼을 잘하길 바래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라니, 과연 제인과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겐 부자 친척도 없죠. 두 자매 모두 이 말에 웃었다. 그녀들에게 부자 삼촌이 거의 없긴 하지. 빅리가 말했다. 그래도 그녀들은 충분히 매력적이야. 하지만 그녀들이 부자들과 결혼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다하시가 대답했다. 빅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여동생들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얼마 동안 여자들은 제인의 저속한 관계를 계속 놀려댔다. 늦은 저녁에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모두들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도 게임에 초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공손히 거절하고 책을 읽었다. 책을 좋아하세요? 읽을 책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빅리가 제안했다. 하지만 책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독서를 잘 하지 않거든요. 펜버리에는 대단한 도서관이 있죠, 다시 씨. 빅리 양이 말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오빠가 집을 살 때 펜버리 반만큼이라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빅리가 동의했다. 그리고 다시 너희 여동생도 많이 자랐겠구나. 그녀도 보고 싶어. 그 애는 정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어. 어리지만 매력적이기도 하고 매너도 있지. 모든 젊은 여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기술을 배우잖아.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 뛰어나다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 아냐? 다하시가 말했다. 너는 일반적인 여성들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저는 뛰어난 여성을 6명 이상 알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들이 뛰어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뛰어난 여성에는 정말 많은 것을 잘해야 하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다시 씨를 좋아하는 빅리 양이 외쳤다. 뛰어난 여성은 음악, 노래, 그림, 춤, 언어를 잘해야 해요. 그 외에도 걸음걸이, 목소리, 행동도 달라야 하죠. 그리고 독서를 하며 마음을 다듬어야 해요. 제가 뛰어난 여성 6명을 안다는 걸 취소해야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갖춘 여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그런 여인을 알고 있나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이런 여자들을 많이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가 끝나고
엘리자베스는 그 방을 나갔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다른 여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빙리 양이 다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열하지 않나요?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비열함을 사용하기도 하죠. 다하시가 말했다. 빙리 양에게는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엘리자베스는 기뻐하며 이 소식을 빙리와 그의 여동생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제인의 건강이 확실히 나아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불러와 달라고 요청했다. 아침 식사 직후 베넷 부인이 두 막내딸과 함께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제인의 병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안심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부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말할 때마다 지적 부족과 상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개졌다. 키티와 리디아도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빙리와 다하시가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때 리디아가 갑자기 무례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빙리 씨에게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빙리 씨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떠나자 무척 기뻤다. 그녀와 제인은 네더필드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제인이 완전히 회복하기를 바래서였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다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가 고개를 들 때마다 이상하게 다하시와 눈이 자주 마주쳤다. 다하시의 눈이 자주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그녀를 비난하는 시선이라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단한 남자가 그녀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을 신경 쓸 만큼 그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와 대화할 때 평소처럼 그를 조롱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조용하고 예의가 있었다. 다하시는 지금까지 어떤 여자에게도 이렇게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심하게 돈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빙리 양은 다하시의 태도에 엄청난 질투를 느꼈다. 빙리 양은 제인의 건강이 좋아지던 말던 상관없이 빨리 엘리자베스를 쫓아내고 싶어 했다. 다행히 제인이 꽤 회복되자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네더필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했다. 빅리 씨만이 헤어짐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는 제인이 여행 도중 더 아파질까 걱정했다. 다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감정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자 꽤 안도하게 되었다. 이별의 순간이 오자 빅리는 제인에 대한 애정이 급속히 증가했다. 제인은 곧 또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넷 씨는 딸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기쁘게 환영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딸들이 빨리 돌아온 것을 보고 꽤 실망했다. 그녀는 딸들이 더 오래 네더필드에 머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